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종전을 조건으로 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나토 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이 캐나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제 부동산 거래도 이런 중고거래 앱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약 80% 이상이 조력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진영 TV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또 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 안성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그 교량을 연결하는 작업 도중에 갑자기 이게 무너지면서 작업하던 인부 근로자 8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전 9시 49분쯤에 이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그 사상자가 많이 났는 건데 사고 자체가 워낙 좀 아주 황망해요. 저도 그 후방 카메라로 지나가는 차가 찍은 걸 봤는데 어처구니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고 현장의 목격자도 있지만 이제 확실하게 그 차량이 지나가는 그 후방 카메라에 지금 교각이 붕괴되는 그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의 그 생생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49분께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그 서울 세종고속도로 안산 용인 구간 연결 공사의 교량 건설 현장에서 그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약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떨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로 인해서 그 교각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깔리면서 지금 현재는 아까 최초에는 2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3명이 사망을 하셨고요. 7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중상자 가운데서 지금 심정지 환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소방에서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응 1단계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대응 2단계는 인접 시도에 있는 모든 소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서 구조 활동을 벌이는 것인데요. 지금 장비 92대와 인력 172대를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또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무너질까 싶게 이 상판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인근 소방 인력들이 지금 최상목권한대행과 관련 그 장차관들이 모두 지금 총 출동해서 여기에 지금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직은 조사 중이라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교량을 떠받치던 철 구조물 한 5개 정도가 차례로 무너져 내린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크레인을 이용해서 교각 위에 올려져 있던 상판 연결 작업을 하던 그 도중에 상판이 아래로 떨어져 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 현재는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사고 원인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그 임시 시설물에서 문제가 생긴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조사를 하고 또 수사까지 해봐야 알겠지만 참 이게
후진국형 사고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언제까지나 우리는 이 안전 불감증이랄까요?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셨고 하지만 구조가 좀 빨리 이루어지고 나머지 생존하신 분들은 정말 쾌차하길 바라면서 자, 그 작업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듣고 계세요? 일단 현재 소방에서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지금 현재 뭐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 처음에 이제 교각과 교각 사이에 이제 위에다 얹는 빔이 있거든요. 그걸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임시 철제로 된 가설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움직이는 게 이제 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불균형이 있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 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금 결국은 철 구조물이 5개 정도가 이제 차례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철 구조물이 낙하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매몰되신 그런 지금 요 구조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아마 그 매몰된 그 위에 있는 뭐 철골 구조물이라든지 또는 뭐 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 파헤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작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거기 현장에 있었던 그런 작업자들의 증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은 이제 추정이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단 매몰된 상태이면 결국은 큰 이제 하중 예를 들어 뭐 철 구조물이라든지 뭐 토사에 매몰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구조의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금 일단 거기 있는 잔해들을 해치고 파헤쳐서 빨리 지금 요 구조자들을 지금 구조해야만 지금 뭐 나머지 지금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분들까지도 좀 그래도 이제 생명에 지장이 없이 안전하게 지금 구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소방 당국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빨리 수습이 되고 특히 아직 매몰돼 있는 분들이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내일 이 시간에도요. 저 사고가 과연 왜 났는지 원인은 뭔지 자세히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을 넘어섰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나토 가입, 즉 안전 보장이 되면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Якщо мир для України, якщо вам дуже потрібно, щоб я залишив свій пост, я готовий. Друга історія, можу поміняти це на НАТО. Якщо є такі умови, одразу, щоб довго про це не говорити. Я фокусуюсь на безпеці України сьогодні, а не за 20 років. І не збираюсь бути у влади десятиріччя. Тому це, напевно, мій фокус і бажана мрія. 네, 젤렌스키 대통령 일종의 협상에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제시한 셈이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직을 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크라이나의 어떤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 그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조건으로서 내가 대통령직에 물러날 수 있다라는 배수진을 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서 기회가 있다면 대통령직과 나토 그 가입을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휴전 내지 종전과 관련해서 요청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다. 사실상 러시아를 막아줬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의 자산을 사실상 미국이 다 가져가려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인 것 같은데 결국 이상론과 어떤 국제 그 외교에서의 현실론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정말 우리나라도 정말 명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타산지석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 건너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히토류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계속 지금 되고 있고 이게 또 새로운 형태로 제시돼서 그야말로 성사 직전이란 보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성사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협정 체결이 임박했다.
지원한 미국이 군사 또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 보상은 반드시 받을 것이다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군사 지원의 대가로 광물 수익, 특히 히토류가 중요합니다. 네. 720조 기금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720조 원이에요. 2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 내놓으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기금은 우크라이나 장기 재건 개발에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도 좀 설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5천억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돈으로는 720조 원에 거의 가깝습니다. 이 엄청난 기금의 소유권은 우크라이나가 갖는다지만 관리, 운용권은 미국이 갖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제로는 누구 거라고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봐서 소유권이란 것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데 명의는 우크라이나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미국에 있다라고 하면은 타이틀만 그 우크라이나에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 미국의 어떤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결국 5천억 달러란 것은 미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방위를 제공한 대가라고 지금 규정을 하니까 지금까지 그 정도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의는 불구하고 그와 같은 돈은 미국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은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방위에 기여하지 않은 나라는 거기에 숟가락 넣지 마라. 아무런 어떻게 보면 혜택 받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어떤 방위의 현실론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쓴다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한 반발을 할 수 있고 특히 미국의 언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광물 수익의 50%는 기금에 납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사용 수익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가를 위해서 쓰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장이 없다. 그런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뭐 불평등 협정입니다. 누가 봐도. 예. 미국은 이런 기금으로 조성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비 배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미국이. 주인이 누군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총괄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이 참여 조건 여기에 부합을 합니까? 저는 내용상 부합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상당히 우크라이나 방어에 또 방위에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에 우크라이나 총리는 한국에서 1억 달러, 1,400억 원 정도 됩니다. 수령을 확인했다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정부가 밝힌 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크라 총리 얘기입니다. 의약품, 전투, 식량, 방탄 헬멧, 방독면 등 비살상 장비를 또 우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이제 금액상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고요. 한국은 또 우리나라는 작년 4월에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에서 3조 원 지원 계획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건 아직 안 건너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가 그래서 전면적 상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감사하다라고 우리나라에 분명히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도 우크라이나 방위에 기여한 국가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그 평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총리가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하라고 할 수 있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는 미국이 합니다. 혜택을 준 국가인지 아닌지.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용인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젤렌스키는 간절히 원하지만. 그래서 이 광물 협정에 밝혀진 조건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좀 불평등해요. 불평등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굴욕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과연 이와 같은 요구를 계속 미국이 관철시킬지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이와 같은 돈을 요청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자체에 대한 어떤 안전 보장도 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금 의견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토 가입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결국 나토 가입 안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까지 가입하면은 결국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소구 세력이 자기 바로 코앞까지 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 러시아는 종전 대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노라고 하니까 결국 어떤 그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러시아의 손을 상당 부분 들어주고 그러면서도 또 본인이 미국이 그동안 제공했던 그런 무기나 이런 방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아내는 이런 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또 특히 광물 협정에는 이 돈이 결국 기금 720조나 되는 기금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얼마나 쓴다 이런 말 자체도 없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그래요. 나오고 있으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750조란 기금이 얼마나 많으냐. 우크라이나가 1년에 자원을 해외에 수출하는 게 한 11억 불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450년 정도 생산해가지고 해외에 팔 것을 미국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 계산으로 우크라이나가 광물을 454년간 팔아야 되는 돈이. 조선 왕조 시대 되는 그 기간 동안을 팔아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을 네. 한꺼번에 미국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종전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지원을 외교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또 시험대에 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참으로 대단한 조약 협정이죠. 우크라이나는 원래 세계적인 밀 생산지입니다. 30% 이상이 나는 그야말로 비옥한 곳인데 이번에 이 광물협정 논란이 일어나자 히토류가 중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밖에도 이 여러 희귀광물 풍부하네요. 그렇습니다. 지하 자원의 보고입니다. 미국이 지정한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인데 뭐 여러 종류입니다. 티타늄, 리튬, 베릴륨, 망간, 갈륨, 우라늄, 지르코늄, 흑연, 인해석, 형석, 니켈. 쉽게 얘기해서 저게 IT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리튬인 건 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애 일론 머스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우크라이나입니다. 1호 버디가. 그렇습니다. 네. 항공기와 군함의 합금 소재가 티타늄인데 이 우크라이나에 또 많은 양이 있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매장량이고요. 또 미국 유럽의 군사 지원 비용을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720조 원의 기금처럼 이걸 광물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묻혀 있다는 건데 지금 또 이번 전쟁으로 상당히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보한 러시아도 그 땅에 이 광물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현 상태로 휴전을 하더라도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그 평원에서 저렇게 북한군까지 끌어들여서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얻으려는 이유가 그 평원이나 그 위에 자라는 밀 때문이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희귀광물 때문인 거예요. 땅 밑입니다. 네. 땅 밑에 있는 그 지하 광물이 이유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 입체적으로 전쟁 양상을 봐야지만 그 전쟁을 왜 하는지 그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3년이 넘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그야말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 여기에도 막대한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 3년간의 전쟁이었고 그 기간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때 일본이 한국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을 만큼 굉장히 큰 지금 재건 비용이 있는데 사회 영역 그러니까 주택이나 보건, 교육에 1,600억 정도 그리고 인프라 영역에서 교통, 에너지, 통신 이런 데에도 또 한 1,500억 가까이 그리고 또 생산 영역인 상공업, 수공, 수로 같은 경우에도 1,366억 원 정도 기타 합해가지고
저게 달러예요, 전부. 달러입니다. 원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를 넘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한 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데 거기에 그만큼의 어떤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 현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우크라이나의 도시건설, 항만건설, 항공건설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고 공항공사하고 그렇습니다. 공항 다시 짓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그 리비오시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는 그 MOU를 체결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 HD 현대그룹 뿐만 아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다 전 세계적으로 시공 능력과 토목, 건축에 어떻게 보면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룹인데 우리 위에서는 저렇게 되지만 물 밑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벌써 많은 지금 그 영토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나라 어떤 경제 발전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어떤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700조 원 가까이 저 재건 비용이 드는데 정작 발주하는 우크라이나에 돈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히토류를 팔아서 기금을 조성하라는 게 미국의 요청이고 또 이걸 나눠 가질 곳은 미국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의 주요 이 큰 손들이 돈 되는 프로젝트들은 다 가져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칫 뭐 좀 심한 표현이지만 비주류 좀 건더기는 좀 못 먹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와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재건 사업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기구가 지원하고 민간 투자가 중심입니다. 여기서 미국과 유럽,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이 사업성 높은 프로젝트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자칫 비주류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도 우리에게는 공적 개발 원조로 무상 사업에 좀 참여해달라.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는 돈 안 받고 좀 해주세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부패가 심각하다 보니까 뭐 MOU를 체결했네, 협정을 체결했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공동 참여 해소 방안을 강구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또 중요합니다. 역시 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얼마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돈 되는 사업에 참여하냐는 트럼프 대통령과 얼마나 협력을 미국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의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다 보니까 결국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주제죠. 우리나라를 석권한 중고거래 플랫폼. 뭐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저도 써봤습니다. 당근마켓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캐럿이 됩니다. 이것이 캐나다로 진출해서도 인기를 지금 끌고 있다고 하네요. 한 주부의 이용 후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Hi, I'm Julie, a mom to 5 young kids.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kids need, and they grow out of everything so quickly. So I started selling and giving away our unused baby items on the app called Carrot. All you need to do is take a few pictures and make a post, which is actually very easy. It took less than 30 seconds to make my first listing. And the best thing is that there are no fees or commissions for selling your items on Carrot. 뭐 영어로 제목을 바꾸고 영어로 말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아는 방식이에요. 사진 찍어 올리면 된다. 저도 몇 번 써봤습니다. 자, 당근마켓 언제 캐나다로 간 거죠? 저희가 방송하다 당근 하는 알람이 떠가지고 한번 놀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그 당근이 영어로 캐럿 아닙니까? 근데 캐럿은 일반 명사니까 그것을 K로 해서 캐럿 이렇게 해서 하는데 원래는 C죠. 그렇죠. 하는데 상당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당근 서비스 캐럿 누적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하네요. 결국 캐나다에서 토종 것을 넘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마치 일본에서 일본 토종 어떤 메신저를 넘어서고 우리나라 라인이 아주 지배적인 어떤 입증을 했는 그런 사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공짜다. 수수료 없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가가는 것 같고 결국 오래 쓰면 거기에 광고 수익을 하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앞선 모델이
캐나다에서도 지금 캐나다에 있는 뭐 전국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캐럿이 2022년부터 토론토, 밴쿠버 이런 주요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서부에 있는 프랑스어를 쓰는 그 퀘벡 지역 외에는 사실상 그 넓은 캐나다 영토에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캐럿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깃발을 올리는 그런 기세인 것 같습니다. 퀘벡 사람들도 뭐 불어 서비스 하면 되니까. 그렇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어려운 예. 것도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영어로 하면 다 통해요. 캐나다에서는 주로 어떤 물건들을 캐럿, K입니다. K. 이 캐럿으로 주고받습니까? 모든 물건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 물건이고 우리가 당근 거래하는 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캐롯은 캐나다 대표 플랫폼인 키지지까지도 추월할 정도입니다. 지금 뭐 엄청난 흥행을 올리고 있는데 옷 화면에서 보시듯이 뭐 인테리어용 소품, 가전, 뭐 가구, 화초. 화초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키우던 화초도 이렇게 당근으로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뭐 온갖 것들이 다 거래될 수 있는데 거래할 때 우리는 뭐 편의점이나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당근이세요?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별명, 닉네임. 뭐 닉네임으로 이제 가칭 부르는 그 네임을 이름을 이제 불러서 로즈 84세요? 뭐 그렇게 물어보는 그렇습니다. 미키 17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자, 캐나다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존에 잘하고 있던 중고거래 플랫폼 키지지를 이 캐럿 마켓이 앞지른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캐럿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km.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 시내에서 파주 뭐 이렇게 근데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한국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km,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3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같은 지역 내에 같은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거래를 촉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눠 가지고 내가 안 쓰는 것을 나누고 문거리 거래라고 해서 문거리에 걸어 놓으면 가지고 오는 그런 거래를 해서 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웃과의 대면 거래를 통해서 서로 상호 교류가 되니까 단순한 어떤 매매, 증여 이런 것을 넘어서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 지역 사회의 어떤 통합 그런 부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떤 거래를 넘어서는 지역을 통합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 사람들이 상당히 공감한다. 이런 후문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매너 온도 대신에 캐럿 스코어를 쓴다. 지역에 맞게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일일이 사연을 쓰는 게 귀찮은 분들도 있어요. 눈도 좀 침침한 분들은 이게 사연 쓰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AI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쓴다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뭐 이제 우리가 흥행할 때 히트다 그러는데 편리하다 편리해. 그러니까 너무 편리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캐럿을 통해서 물건을 올릴 때 사실 이게 설명하는 글 올리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좀 귀찮기도 하고 뭐 어떤 글을 올려야지. 근데 이것마저도 AI 포스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설명하는 설명하는 글 자체를 그대로 AI가 알아서 판매 글을 작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하면 이게 작성해 주는군요. 그러니까요. 사용자 편의가 극대화되다 보니 이용자들의 평가도 점점 더 좋은 평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증가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 당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남아있던 미지의 영역, 미개척 영역이 이 부동산, 집거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고거래 앱으로 부동산까지 거래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저도 당근 이용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만 슈퍼카 3억 5천만 원짜리 슈퍼카도 올라왔고 봤더니 저도 이 부동산 거래를 이렇게 딱 클릭해 놓으면은 관련되는 것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저도 15억짜리 그 지하 상가도 봤는데 15억짜리? 예. 그런데 최근에 봤더니만 제주도에 있는 50억짜리 호텔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호텔을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중고거래 앱으로. 너무 큰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주택과 관련되는 직거래, 매매, 임대차, 전세, 월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2022년 같은
같은 경우에 한 7천 건 정도 됐는데 네.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까지만 해도 한 3만 4천 건으로서 거의 5배 이상 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느느냐? 실질적으로 서울의 웬만한 매매 그 아파트 하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한 500만 원 정도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한 4~5%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직거래를 해가지고 거래되면은 그만큼 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것을 떼가는 수수료도 없다 보니까 그만큼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머니가 팍팍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그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는 당근 거래가 무럭무럭 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자격증 따서 영업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 좀 갑갑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업의 변화는 있는 거죠. 하지만 자 이렇게 수수료 아낀다고 막 거래하다가는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을 좀 법적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거래는 직거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치 직거래도 아니면서 그 공인중개사가 하면서 직거래인 것처럼 올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건 같은 것처럼 거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자꾸 사기 거래 같은 것도 자꾸 느는데요. 어디든 새로운 영역이 되면은 거기에 마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기 거래 같은 것들을 자꾸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은 아마 직거래도 활성화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매물 옛날엔 자동차의 허위 매물 중고차에 많았는데 네.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싼 것처럼 해서 연락해 보면은 사실상 허위 매물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체 자체에서 이 걸러서 스크리닝하는 기능 이런 부분도 올려야 되고 더불어서 가끔씩 보면은 무자격자 공인중개사가 없는 사람이 마치 직거래인 것처럼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무자격자의 어떤 그 공인중개 행위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규제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싼 것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수료를 좀 절약하려는 젊은 층들 이런 점들을 좀 각별하게 주의하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집 구할 때 집주인 인증 꼭 확인하세요. 당근마켓 내 집주인 본인 인증을 한 매물에 집주인 인증 마크가 부여됩니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와 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모니터링 기관 등이 함께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한 결과인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집주인이 인증한 진짜 매물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고령 사회에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엄사, 조력 존엄사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웰빙,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웰다잉,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믿기로 살다 죽었으면 싶구나. 재밌게. You think I need to say goodbye to my closest friends? I think you should do whatever you want to do. 네, 이제는 뭐 조력 존엄사라고 합니다. 의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선택하는 죽음이란 뜻인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흥미롭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형법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망하면은 그 도움 준 사람은 자살 방조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경되고 있다는 것이 이 부분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력 존엄사를 합법해야 된다라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무의미한 치료는 불필요하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필요하다. 세 번째, 죽음에 따르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앞으로 입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조력에 따르는 그 존엄사 이 부분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닌가 봅니다. 네, 이 조력 존엄사를 좀 정의해 주세요. 어떤 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웰다잉 어떻게 보면 좋은 죽음을 맞기 위한
연명치료 중단,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연명치료 중단 이런 서약서에 대해서 뭐 서명해 보게 됐는데 그것을 넘어서 본인이 어떤 그 죽음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 의사나 아니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런 그 사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1위가 회복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어떤 무의미한 삶을 살기 싫다라는 그런 부분. 더불어서 가족에게 부담스러워지지 않겠다는 그런 이유, 이런 부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 그 말씀을 좀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해볼게요. 웰다잉을 하기 위한 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그 찬성하는 비율이 꽤 높았는데 이유가 아주 그 공감이 되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가 이게 회복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삶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이고 두 번째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삶을 더 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 가족에게 특히 부담이 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 또 고통스럽게 죽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량이 100명 중에 91명, 92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망에 대해서 대부분의 어떤 국민들이 지금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을수록 그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싶다는 의향이 높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최근 그 여론조사 그 보면은 75세 넘어서는 간병을 받아야 되고 간병하면은 최소한 월 4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결국 간병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정말 큰 경제적, 심적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삶의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변호사로서 또 이 지켜보신 그런 견해였습니다. 천상병 시인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유명한 시 소풍이란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한 대목을 암송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 참 명시였습니다. 영화 소풍의 두 주인공 실제 이 노인 배우 두 분이죠. 이 조력 존엄사에 찬성을 했죠. 그렇습니다. 영화 소풍에 등장하는 두 노배우의 또 발언입니다. 김영욱 배우는 이 조력 존엄사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자녀에게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료행위로 연명하는 건 옳지 않다. 존엄사 찬성 의견을 밝혔고요. 나무리 배우는 회복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연명치료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설명도. 나문희 배우는 그 남편을 그렇게 먼저 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영욱 배우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 자녀들에게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영욱 배우는 존엄사는 충분히 사회적 하두로 던질 만한 사안이다. 이건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나문희 배우는 연명치료로 지옥 살기보단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지옥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연명치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고통을 굳이 감내해야 되느냐. 오히려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나무리 배우는 그래서 먼저 떠나보낸 남편 박상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연명치료 중단을 못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회제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배우의 목소리가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 가족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연명 치료를 안 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노모의 사연 여러 언론에 소개된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천에 있는 고옥임 할머니 94세 되신 분의 실제 사연인데요. 어떻게 보면 걸어 다니시다가 넘어진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그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TV에도 나왔었어요. 네, 그랬던 사안인데요. 결국 그런 이후에 실질적으로 집 안에서 그냥 머문 것 그냥 가족들만 돌본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지역 사회 생애 말기 돌봄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서 그 할머니의 최종 어떤 그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병원에 가지 않은 다음에 집안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그 삶을 마감하신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요. 실제
실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왔어야 당연히 그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병원 같은 낯선 환경이 아니고 집에서 편안하게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 간에 어떻게 보면 화해와 치유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새로운 웰다잉의 하나의 형태로서 이런 부분이 각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작고했죠. 프랑스의 세계적 미남, 미남의 대명사 알랭 드롱도 조력 존엄사를 위해서 스위스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실제로 했었고 또 갔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루어지진 않았죠. 이른바 안락사 캡슐 얘기인데요. 직접 보시죠. There are some people who don't approve of the idea of assisted suicide at all. They would never approve of it. Now, often these people have religious convictions and they say, look, this is a matter only between you and God. 네, 저기 방금 그 하신 분은 시연해 보이신 거예요. 실제로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스위스에서도 이 캡슐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력 존엄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어떤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5분 만에 사망하게 되는 이 안락사 캡슐은 미국의 64세 여성이 스위스에서 첫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제 캡슐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나와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력 존엄사 또 연명치료 중단은 우리가 좀 검토해 볼 만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볼 만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 스위스에서는 문제를 삼는 부분은 뭐냐면 자칫 이게 안락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또 도용이 될 수 있는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해서 현재는 안락사 캡슐이 사용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용어에도 문제가 있어요. 죽는데 뭐 안락하게 죽는다. 이 말 자체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존엄사 관련 상황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존엄사 관련 법이 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연벽 치료 포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4가지에 대해서만 한정을 하는 겁니다. 네. 다른 건 안 됩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고 환자의 의사를 이렇게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전원이 찬성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가족 전원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적용 대상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 존엄사 관련법은 매우 좁게 허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조력 존엄사에 대해서는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요. 법조계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논쟁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천하보다 무겁고 전 우주보다 무겁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찬성 측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개인의 자기 선택권을 좀 더 우선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생명, 목숨 자체에 대한 결정권도 줘야 된다라는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압력에 의해서 야, 내가 진짜 더 살고 싶은데 가족들한테 부담이 돼서 어쩔 수 없게 그렇게 한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자살을 그 존엄사를 빙자한 살인죄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오남용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살인죄를 방조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경시 위험 또 의사를 통한 사실상의 살인을 방조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다 보니까 누구도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아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요.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이 조력 존엄사 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또 헌법 소원도 제기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한번 살펴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법은 발의는 돼 있습니다만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의료계 같은 경우에도 의료계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처벌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같은 경우에
단기간 내에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초고령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력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목숨만 연명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상황을 계속 비극적으로 가지고 가는 데는 이런 현실론과 어떻게 보면 그 이상론 속에서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국가가 노년들의 어떻게 보면 노년 빈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리적인 측면에서 더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윤리적 문제와 함께 현실적인 국가의 복지 문제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법조계뿐만 아니고 의료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짧게요. 이 연명의료의 중단을 임종기가 아니라 말기로 앞당겨야 된다. 이 얘기는 왜 나옵니까? 결국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그 의료계 우리가 생애를 봤을 때에 75세를 넘어서 가지고 하면은 워낙 그 의료비가 많이 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선택권, 특히 목숨에 대한 자기 선택권도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그런 논리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앞당길 수 제도적으로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논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심도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최진영 대표님 그리고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전 협상을 보면서 로마의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강대국은 하고 싶은 걸 하는 나라고 약소국은 해야 할 일을 하는 나라다.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냉엄한 세상사, 힘의 질서는 이런 것이다를 실감하게 합니다.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